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책방 이야기는 신우이의 집착 스토킹, 짝퉁이 된 나, 가짜 아내 영호의 창조적 방어 전쟁입니다. 결혼하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겨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아군을 얻는다고들 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반려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함께 설계한다는 것만큼 설레고 가슴 뛰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사랑, 심지어는 당신이 일궈낸 모든 행복까지 집어삼키려는 검은 그림자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그림자가 당신의 모든 것을 복제하고 당신을 가짜로 만들어버린다면요? 저는 그 그림자를 짝퉁이라고 감히 부르기로 했습니다. 피는 나누었지만 그 신성한 경계를 넘어 제 삶 자체를 마치 영수증의 활자까지 복사하듯 치밀하게 복제하려 드는 바로 제 신우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흔한 시월드의 갈등이나 단순한 신우이와의 다툼을 넘어서는 한 인간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침묵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가짜 아내 영호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우리 부부 관계의 진짜 주인공이자 공동 창조자가 되었는지, 그 치밀하고도 고독했으며 결국에는 빛을 본 심리적, 전략적 전환 과정을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달콤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우이와의 첫 만남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을 닮은 밝은 미소에 반가움을 느꼈고 저를 예쁜 언니라며 아낌없는 칭찬과 호의를 베풀었죠. 오빠 피부 정말 좋다. 무슨 로션 써? 오빠가 매일 아침 먹는 그 비타민 나도 사줘. 이 정도의 질문은 그저 오빠 바라기인 귀여운 동생의 애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너는 여자니까 다른 거 사줄게라고 웃어넘겼고 저 역시 그 귀여움 뒤에 숨겨진 집착의 씨앗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 애교 속에는 이미 경계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빠의 일상과 생활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피부를 담기 위해, 오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제게 물어보는 것이었죠. 저는 그저 정보의 창구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여자니까 다른 거 사줄게라는 대답은 그녀의 오빠에 대한 집착을 성별이라는 안전한 범주 안에 가두어 정당화하는 가장 초기의 방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저는 그들이 공유하는 오누이의 세계를 사랑하는 가족의 보편적인 형태로만 해석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안에 도사린 공생적 관계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 채 저도 그 귀여움의 가면에 함께 웃어넘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달콤한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경고음은 물건의 복제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어렵게 구한 한정판 스니커즈를 신고 외출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신우이가 정확히 똑같은 신발을 신고 우리 집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우리 오빠랑 커플 신발한다라고 농담을 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제 뒤통수를 때리는 차가운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래, 오빠는 나랑 더 커플 같아. 그 순간 제 등골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제가 말한 우리는 부부를 의미했지만 그녀의 우리는 오직 오누이만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우리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이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닌 소유권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와의 특별함을 공유하는 주체가 자신임을, 그리고 저는 그저 일시적인 대리인의 불과함을 은유적으로나마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을 걔가 원래 내 스타일 따라 하는 걸 좋아해라며 넘어갔지만 그 따라 하기가 이제는 우리의 영역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외면했습니다. 이후 복제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 우리 관계의 상징까지 침범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첫 기념일을 기념에 맞춘 등 뒤에 우리만의 이니셜이 새겨진 커플 맨투맨. 제가 1년 동안도 변치 않는 우리 사랑이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린 바로 그 다음 주 신우이가 이니셜만 없는 똑같은 맨투맨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오빠 우리 맨투맨 빨래했지? 나랑 입고 사진 찍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듯 얼어붙었고 남편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너 그거 샀구나 라고만 했죠. 이 사건은 그녀의 전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오빠의 소유품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부부의 상징을 그들 오누이의 상징으로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단어 우리였지만 그 무게와 의미는 완전히 달랐고 그녀의 우리 안에는 저의 존재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리 맨투맨이라는 표현은 그 옷이 본래 가진 부부 사랑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오누이 간의 소소한 공유물로 전락시키는 강력한 의미 재정의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취미와 즐거움의 공유 영역 침범이었습니다. 남편이 스케이트보드를 다시 시작했을 때 저는 순수한 걱정으로 나이가 들었으니 더 조심히 다뤄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이는 오빠 나도 배우고 싶어. 오빠가 가르쳐주면 안 위험할 거야. 라고 했고 남편은 제 염려를 무시하듯 오히려 그래. 오빠가 잘 가르쳐줄게. 같이 타러 다니자. 라고 화답했죠. 제게는 위험이라고 하던 그가 동생에게는 즐거움을 나누는 파트너가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취미 공유가 아닌 역할의 대체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잔소리하는 아내의 역할에 갇히고 그녀는 함께 즐기는 동반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창밖으로 그들이 해맑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우리 집안에서 이토록 격렬한 고립감과 질투를 느껴야 하는지 저 자신이 아웃사이더가 된 것에 대한 스스로의 무력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 감정은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외면당했고 그들의 유대라는 이름 앞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기념일의 향수 사건이었습니다. 100일 기념으로 남편이 선물한 명품 향수. 그 향은 우리의 행복한 냄새가 되었고 맡을 때마다 그날의 설렘을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신우이 집에서 그녀의 옷장과 몸에서 똑같은 향이 진하게 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너도 그 향수 샀어? 라고 묻자 그녀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대답했죠. 응. 오빠가 우리 멍멍이 선주 생일 기념으로 사줬어. 오빠가 그 향수 좋아하더라. 이것은 가장 잔인한 의미의 살해였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100일의 의미는 그녀에게 반려동물의 생일, 선물이라는 평범한 일상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로맨틱한 상징을 오빠의 일상적 호의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따졌을 때 돌아온 그냥 우연이지 뭐 걔가 그거 사달래서 그냥 사줬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는 대답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냥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저의 무가치함과 소외감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우리 관계의 신성함이 그냥이라는 단어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제는 이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녀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선물한 지갑, 우리 집 거실에 새로 단 벽지, 제가 남편에게만 해주는 특제 간장,
게장 레시피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오빠라는 브랜드를 완벽하게 복제하기 위한 중간 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신우이가 오빠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학습하기 위한 스타일 아이콘이자 레퍼런스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의 시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뒤따라와 제가 만들어낸 현재를 복제했고 저는 결코 최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선물한 것은 내일이면 그녀의 것이 되었고 제가 창조한 우리의 순간은 그녀에 의해 재생산되어 그들의 추억으로 덮어 씌워졌습니다. 저의 모든 취향과 사랑의 표현은 결국 그녀를 통해 오빠에게 되돌아가는 순환고리에 갇혔고 저는 우리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 유령이 되어가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존재 이유는 오빠를 위한 최고의 아이템 아이디어 제공자로 전락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털어놓았을 때 그의 반응은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아, 진짜 또 그 소리야? 걔는 그냥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 내 것 따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다 내 생각이 그런 거잖아. 들으셨나요? 우리 거가 아니라 내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저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튼튼한 성벽 앞에 선 철저한 이방인일 뿐이라는 것을. 그의 언어는 무의식적으로조차 저를 우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내 거는 그의 혈육인 동생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거는 저와 그의 공동 소유물로서 침범당해서는 안 될 경계였습니다. 그는 그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감정은 예민함으로, 제 불편함은 생각으로 치부되며 철저히 부정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호출은 이 절망을 완성했습니다. 마치 재판장처럼 앉아 계신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온갖 비난을 들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오누이 사이를 파먹으려는 그 마음 다 보인다. 동생이 형 따라하는 게 뭐 그리 문제냐? 우리 집은 피가 섞인 가족이 소중한 거야. 내 탐나서 그런다. 내가 없을 때 그 둘은 그렇게 지내왔어. 내가 왜 끼어들어 사이를 갈라놓느냐? 피라는 이름의 절대적인 벽 앞에서 저의 법과 권리는 무색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결혼은 피의 유대를 방해하는 침입이며 아내는 그 피의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제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탐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기에 오히려 말문이 막혀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오는 순간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낱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죠. 그동안 저는 신우이의 거울이 되어 그녀에게 제 모습을 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비치는 대로 따라했고 그 과정에서 제 본 모습은 흐려지고 지워졌습니다. 그때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거울이 되기를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거울 자체를 바꿔버리면 그녀가 비출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거울의 방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그녀가 복제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창조하고 오빠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오빠와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격이 아닌 제 정체성과 우리 관계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재창조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복제 게임에 휘둘리는 방어자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설계하는 창조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복제했던 모든 아이템, 취미, 음식, 심지어 SNS 필터까지 과거의 유물, 위험한 레퍼런스로 분류해 리스트업하고 철저히 기피했습니다. 이 리스트는 단순한 기피 목록이 아닌 그녀의 침범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이자 우리 관계의 취약점을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리스트에 없는 것들로만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신우이가 따라할 수 없는 혹은 따라하기 매우 힘든 것들로 말입니다. 남편이 위험하다고 말릴 때 저는 오빠랑 같이 하는 안전한 활동이 있고 싶어. 우리 둘만의 새로운 도전이었으면 좋겠다. 서로를 보호하고 의지해야 하는 스포츠라서 우리 관계에도 좋을 것 같아라고 설득했습니다. 안전, 둘만의 새로운 도전, 서로 의지라는 키워드는 남편의 흥미와 책임감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실내 암벽 등반은 신우이가 체력과 심리적 장벽으로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복잡한 규칙의 전략. 보드게임도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따라하기 쉬운 오락이 아닌 함께 학습하고 몰입해야 하는 활동이었고 우리만의 은어와 전략을 만들어내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옷장은 제가 직접 발굴한 한국 독립 디자이너의 옷들과 빈티지 샵의 유니크한 아이템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 어렵고 재고가 많지 않아 복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템들에는 스토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이 옷은 홍대 그 작은 공방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야. 이 빈티지 자켓은 내가 3시간을 판에서 찾은 명품이야라는 이야기들이죠. 그녀가 아무리 따라 하고 싶어도 물리적 한계와 더불어 그 스토리를 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스타일은 대중적 트렌드가 아닌 와이프의 취향과 노력이 담긴 큐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자장면, 짬뽕 같은 단골 메뉴 대신 레시피가 명확하지 않고 제 손맛이 중요한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 등의 다양한 홈 쿠킹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페투치네 알프레도를 만들어 볼게라고 말하며 함께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SNS에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 스팟 맛집을 발굴해 데이트 코스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와이프는 정말 새로운 걸 많이 하네. 재미있어라며 저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고 우리 사이에만 통하는 새로운 코드와 공유된 기억이 견고하게 쌓여갔습니다. 이제 그의 입맛은 동생이 따라오는 곳이 아닌 와이프와 함께 탐험하는 새로운 세계로 재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필사적으로 새로운 오빠의 스타일을 따라 하려 했지만 복제의 불가능성에 직면하며 멘붕에 빠졌습니다. 독립 디자이너 옷은 가격이 부담스럽고 빈티지는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실내 암벽 등반은 그녀의 체력으로는 따라가기 버거웠고 복잡한 보드게임은 오빠와의 대화가 아닌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오빠 스타일 따라잡기 실패와 요즘 오빠가 너무 바빠서 같은 절망적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초조함은 가족 모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빠의 현재와 최신 트렌드는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었고 오빠 자신도 그 새로운 세계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순간은 시부모님 생신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신우이는 최후의 보루인 과거의 추억을 꺼내들며 저를 배제하려 했습니다.
오빠, 우리 둘만 아는 그 동네 커피숍 다시 갔는데 아직도 그 맛있던 크림 파스타 파네. 우리 중학교 때 매주 가곤 했잖아. 다음에 또 가자. 우리 둘만. 형님은 그런 옛날 감성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모두가 그 둘만의 공간을 인정하고 제가 배제되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꺾일 뻔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서 밀려나자 그녀는 과거라는 최강의 무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더 밝고 당당하게 남편의 팔뚝을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맞다. 오빠, 우리 지난주에 갔던 강남. 그 새로 연 디저트 카페 기억나? 거기 파스타는 말로 표현을 못할 만큼 맛있었잖아. 거기 디저트는 정말 천국이었구먼. 동생아, 너 딸기 타르트 좋아하잖아. 거기 딸기 타르트는 서울에서 탑 클래스야. 다음에 우리 셋이 같이 가자. 오빠, 동생 데리고 가줘야지. 옛날 감성도 좋지만 우리 함께 만드는 새로운 추억도 중요하잖아. 그 순간 공기 중에 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둘만이었던 공간은 제 우리 셋과 새로운 추억이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제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녀의 영역을 대체하고 재정의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녀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한 뒤 그 위에 현재의 우리라는 새로운 층위를 쌓아 올렸습니다. 당황한 신우이가 누가 같이 가래? 나는 오빠랑 둘이 가고 싶어. 라고 외쳤지만 저는 에이 왜 그래? 다 가족인데 오빠도 좋지? 우리 셋이 같이 가는 거? 동생이랑 나랑도 친해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웃었고 모든 시선은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제가 만들어온 새로운 우리의 코드가 워낙 강했고 그 세계가 그에게 더 즐거웠기에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 같이 가보자. 거기 진짜 맛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너무 아프다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퇴각은 저에게는 승전고였고 이 침묵의 전쟁이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들의 과거보다 우리의 현재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에게 상황에 대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걔 왜 이러는 걸까? 좀 심했나? 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분노나 비난이 아닌 연민과 걱정을 담은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모르겠어.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아마도 동생은 이제 오빠만의 동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동생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까? 나는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우리 셋이 친해지길 바랐는데 그녀는 나를 침입자로만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우리가 행복해야 진짜로 가족이 튼튼해지는 거잖아. 이것은 완전한 프레임의 전환이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신우이라는 구도에서 가족이 되기를 거부하는 동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형님이라는 구도로 바꾼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느껴온 아웃사이더 감정을 오히려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이렇게 되자 남편의 시선은 형님을 괴롭히는 동생에서 가족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동생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는 아내에게로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그녀에게 형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예의를 차리라. 우리 결혼한 사람이니 앞으로는 우리 셋이 같이 노는 것도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그들의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로 관계의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동생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와 함께할 가족으로서의 동생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만도 여전했지만
이제 저는 맞서는 것이 아닌 우리 부부의 주권을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오빠랑 우리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따라하는 걸 막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동생 눈치 보며 살 순 없잖아요. 저희의 행복과 관계가 중요하지 않나요? 저희 부부가 행복해야 진짜로 가족이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이 말은 시어머니의 피해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위에 부부의 행복이라는 새로운 최우선 가치를 설치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가끔 오빠의 옷이나 소품을 탐내지만 이제는 그건 형님이 사주신 거 아니야?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라고 하면 그녀는 거의 반강제로 양보합니다. 복제의 주체가 이제는 허가를 구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녀를 향한 분노보다는 이제는 안쓰러움과 연민이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오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배우지 못한 한 명의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남편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라는 단어에 더 민감해졌고 우리 부부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와이프가 해준 거야 라며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동생의 요구보다는 우리의 약속을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음식을 즐기며 진정으로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신우이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동적인 행동이 아닌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창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짜 아내 영호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우리 관계의 수호자이자 공동 찬조자입니다. 저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한층 깊어졌고 외부의 어떠한 간섭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만의 중심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빛을 지키십시오. 타인의 집착과 침범 앞에서 자신을 잃고 관계에서 유령이 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맞서는 방법은 정면 충돌과 감정, 소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쳐놓은 판 전체를 뒤집어 엎을 새로운 게임을 창조하는 것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닌 나와 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창조적인 방어입니다. 거울의 방 프로젝트의 핵심은 반응이 아닌 창조에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새로운 현실, 새로운 코드, 새로운 세계를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세요. 그 세계는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짝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과 관계의 주도권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빛을,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고유한 빛을 발산하세요. 그 빛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무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조언은 댓글로 소통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오늘도 사연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자유, 그리고 자신만의 삶과 관계의 진정한 주인이 되세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